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전국의 학교 급식조리와 돌봄교실을 전담하는 노동자들이 25일 하루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 지급 기준은 정규직과 차별 없이 해달라고 요구하고, 또 하나 급식실 노동자의 폐암 산재 사망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 경북을 포함해 광주, 울산 등 시교육청 6곳의 학교 급식실 폐암 검진 중간 결과가 나왔는데요. 검사자 8,000여 명 중에 61명이 폐암이 의심되는 상태였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 노동자는 7명이었어요. 전체 검사자의 20% 정도가 추적 검사가 필요한 이상 소견을 받았는데요. 이건 일반인에 비하면 20배 이상이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런 건강 문제도 있고, 또 지난주에 발표된 학교급식 감사 과정과 결과 때문에 대구 지역 학교급식 종사자들 자기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대구시와 교육청이 학교급식 운영 실태를 함께 감사했는데 서로 다른 결과, 다른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 초점에서 대구 교사노조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 얘기 들어볼게요.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1월 22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 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오늘 절기상 첫눈 내린다는 소설인데 비 소식이 있죠.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지금 경북 북부 지역의 하늘 흐린 상태인데요. 낮부터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경북 북동 산지에는 30에서 80mm, 많게는 100mm가 내리겠고요. 경북 북부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4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특히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시속 30에서 50km의 강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 피해 입지 않도록 미리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안동 14도, 봉화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청송군 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오늘 오후 7시 30분부터 경북 타악인의 누리 오케스트라, 항일 레퀴엠, 푸른솔 음악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음악회는 항일투쟁에서 희생된 분들의 숭고한 애국심과 헌신을 기리고 그날의 교훈을 되새겨 우리가 꿈꾸고 이뤄나가야 할 새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았는데요. 여기에 일반인들의 클래식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고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송군은 이번 음악회가 일회성 공연에 머무르지 않고 청송군 문화예술인 발굴과 육성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경북 동해안도 하늘 흐립니다. 오늘 오후부터 비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 밤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동풍과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곳에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피해 없도록 시설물 점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은 온화합니다. 낮 최고 기온 14도에서 16도 예상되고요.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급격히 기온 쌀쌀해지겠습니다. 영덕의 경북산림환경연구원 임산식용버섯연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센터는 지난 2018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020년 준공됐고요. 기능성 분석실과 신품종 육종 실험실, 특허기술 상업화 모델 개발실 등 고소득 산림 바이오 연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지금까지 연구센터를 통해서 아위버섯 등 고부가 가치 임산버섯 신품종을 개발했고요. 산림 분야 핵심 특허 55건을 등록하는 등 산업화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한 고령 친화식품과 고부가 가치 임산버섯 재배 기술을 개발하는 등 부자산 만들기, 강소 임업인 육성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방침인데요. 연구센터가 임가에는 실질적인 수익을 이끌어주고 미래 산림산업의 신성장 동력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6도 낮은 12도, 습도는 85%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동풍이 불면서 1에서 3m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운항 통제됐습니다.
울릉군 토양에서 암 전이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는 미생물을 추출하고 이를 대량 생산하는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지난 17일 울릉도린이라고 이름 붙인 암 전이 억제 물질을 발굴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연구팀은 울릉군 토양에서 분리한 방선균이 암세포 이동 억제 효과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지만 억제 물질의 양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남극 킹 조지섬에 서식하는 곰팡이와 이 방선균을 혼합 배양해 생산량을 10배 이상 늘리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연구진은 울릉도린이 독성을 갖지 않으면서도 유방암 세포의 이동성을 낮춰줘 암전이 억제제로 활용할 가능성 역시 확인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울릉도린의 발굴이 암 치료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아 암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화요일에는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월드컵 거리 응원입니다. 네, 월드컵 거리 응원 할 수 있나요? 네, 월드컵 분위기가 예전 같지가 않은데요. 네. 공식적인 월드컵 거리 응원이 없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응원 장소를 고민하던 중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해서 응원전을 취소했다고 했습니다. 축구 팬들은 이번 주 목요일 대표팀 첫 경기를 그러니까요. 앞두고 실내 응원전 장소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부자님 축구 좋아하십니까? 아, 예. 어제 또 잠설친 거 아니에요? 네, 보고 잤습니다. 장소도 정했습니다. 큰일 목요일. 났습니다. 예. 진짜요? 네. 그렇다니까요. 네. 그러면 거리 응원을 대신할 장소 어디를 많이 찾을까요? 네, 대형 스크린이나 TV가 있는 식당을 가장 많이 찾는데요. 그럼 뭐 술 마시는 곳이나 이런 데 그죠? 그렇죠. 네. 일부 축구 팬들은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영화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CGV가 중계권을 오, 확보했는데요. 그래요? 대구 아카데미점의 경우 목요일 경기 예매율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2차전인 가나와의 경기도 절반 이상 팔렸고요. 네. 경북대는 공대 1층 식당에서 응원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좋군요. 네. 네. 경북대 공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은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한 마음으로 응원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장소를 제공했다고 학교마다 했습니다. 다 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예, 예. 네. 영남대도 총학생회 차원에서 학생 식당을 빌려서 준비하고 네. 있고요. 네. 조별리그 3차전 모두 계획하고 있고 이용료는 없다고 합니다. 네네. 다만 공간 규모를 고려해서 매 경기 당일 선착순 300명만 네네. 받는다고 합니다. 안전관리가 지금 워낙 화두가 되고 있고 진작 챙겼어야 되는 걸 놓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주체도 있고 뭐 좀 대비를 잘 해놓으면 네, 거리 응원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 축구 대표팀 응원단이죠. 붉은 악마도 거리 응원 재개 차원에서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사용 허가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도 붉은 악마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최근 붉은 악마 측에서 협회에 도와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협회가 도울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축구협회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을 허가한다면 다른 장소도 알아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가 뭐 16강 진출이 어떻고 경기 결과가 어떨 거라고 예상은 다 합니다만 네, 그냥 세계인의 축제니까요. 즐길 수 있으면 좋죠. 그 네. 다른 경기 보는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니까요. 어젯밤에 그죠? 네.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기업 간 임금 체불입니다. 아니 기업과 기업 간에도 임금 체불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대구 건설 현장 곳곳에서 사업체 간 임금 체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해결 방법이 마땅찮아서 제도적인 보완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업체와 노동자 간의 임금 체불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담당을 하지만 네. 사업체 간 체불은 민사소송 외에는 해결 방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대구 서구 내당동 한 아파트 정문에서는 이 아파트 준공 청소를 한 하청업체 직원이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자신들에게 하청을 준 업체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시공사는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다 준 건데 네. 일한 사람은 못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재하청 체불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고용노동부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요? 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가 아닌 기업 간 대금 미지급 문제는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관련 민원이 들어오긴 하지만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민사 소송을 안내한다고 하라고. 했고요. 네. 대구시나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는 만약 민원이 들어온다면 현장 조사를 해보겠지만 모든 공사 현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이제 행정기관들 특히 정부나 다 알지 않을까요? 네. 왜? 이 국토교통부도 기업 간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서 지난 6월 달에 전자조달 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 대금 지급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발주자와 원청, 하청 등이 각각 대금 지급 시스템을 통해서 대금을 청구하고 계좌로 지급받는 방식이어서 예. 공사 대금 유용 및 체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시스템도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 현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네. 민간 기업이 발주하는 공사는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건데요. 국토교통부는 몇몇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전자대금 시스템을 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걸 빨리 의무적으로 뭔가 다 하도록. 네. 네.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그러니까요. 시급한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나쁜 사업주 구속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런 일이 발생하면 네. 일단 그렇게 체불하고 이런 사업주 구속해서 수사한다 이런 얘기신 거죠. 맞습니다. 네. 앞으로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데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대구지검은 대검찰청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업무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밝힌 건데요. 네. 이는 여전히 심각한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책입니다. 이를 위해서 검찰은 우선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재산관계 조사를 강화하고요. 지급 능력이 있으면서도 주지 않는 경우 악의적 체불로 판단해서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임금 체불로만 39,500명이 입건됐지만 구속된 사례는 6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어떤 뭐 법이나 이런 걸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네. 제대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지금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안타깝습니다. 지난해로 그럼 좀 좁혀서 임금 체불이 어느 정도 발생했나 나오죠? 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1조 3,500억 원 수준인데요. 네. 이 검찰은 소액 체불 사안이라도 체포영장 등 강제 수사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체불 사업주가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지금까지는 출석을 통지하는 지명 통보에 그쳤는데요. 이제부터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빠르게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특히 소액이라도 상습적인 임금 미지급이 이뤄진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약식 기소 대신 정식 재판을 더 적극적으로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강제 수사 재판 막 이렇게까지 가기 전에 네. 뭔가 좀 조정이나 이런 걸 해서 원만하게 합의되는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검찰 형사조정위원회에 공인노무사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체불 사건 전문 형사 조정팀을 설치해서 조정도 돕기로 했습니다. 네. 생업이나 이동 거리 등의 문제로 조정에 참여하기 힘든 이들을 위해서 출장 조정을 진행하고요. 네. 휴일이나 야간 조정도 그래요.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진짜 좀 제대로 자리 잡아서 잘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세리미법 확대 시행입니다. 예, 세리미법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요거 한번 다시 정리 좀 해주신다면요. 네, 어린이 통학 차량 내 보호자 동승 등을 의무화한 법을 말하는데요. 네. 지난 2015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2013년 충북 청주시에서 고 김세림 어린이가 후진하던 25인승 통학 차량 뒷바퀴에 깔려서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 세리미법은 오는 27일부터 기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지역 아동센터 통학 차량으로도 확대 시행이 됩니다. 네.
다만 대부분이 보호 동승자를 둘 만큼 인력이 넉넉지 않아서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이를 위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적은 인력이라도 좀 챙겨야 될 텐데 그죠? 네. 네. 지금 대구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가 약 한 200곳인데요. 네. 이 중에 29인 이하 시설이 154곳으로 80% 네, 그렇네요. 가까이 됩니다. 센터 정원이 29명 이하인 곳은 법정 종사자가 생활복지사와 센터장 이렇게 2명이거든요. 네네. 이 2명이 차량 동승자 역할까지 해내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뭐 어떻게 지원으로 가야 돼요? 뭐 이렇게 사람을 더 써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네, 차선책으로 대다수의 센터는 대구시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인력으로 동승자 업무를 대체하고 있지만 예. 이마저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세 드신 분들이 차량을 타고 내리는 게 다소 무리가 따르고요.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걱정된다는 센터도 있었습니다. 근데 확대 시행은 지금 한다는데 뭔가 이거 인프라가 다 되고 난 다음에 확대 시행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당장 이번 주 일요일부터인데요. 네. 이 전문가들은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아이들을 잘 알고 있는 기존 교사들이 등하원을 책임지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설명인데요. 아무래도 사회복지 요원이나 노인들은 아동 특성에 대한 인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대다수가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낮은 보수와 처우,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하나 보죠. 네, 수능 영어 영역 논란입니다. 지금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올해 그 이의 신청 네, 어제 이제 마감했는데 63건이 굉장히 접수됐다 많이 보면 이렇게 접수됐죠. 되더라고요. 네, 무슨 얘기예요, 영어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영어 23번 문항인데요. 네. 이 23번 문항의 지문이 그 대형 입시학원 유명 강사가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한 문장을 똑같아요? 제외하고 동일해서 한 문장을 제외하고 네, 모의고사를 미리 풀어보고 해설 강의까지 들은 학생이 도움을 줬고.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그렇죠.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네, 평가원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교육 입시 강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존에 이 검토를 거쳤는데 강사가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시험 자료는 미처 검토하지 못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해마다 이런 일이 나는데 좀 이거 없앴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화요일 키워드 뉴스 레이시몬 구민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대구가 뭐 여러 국제 행사 개최지로 아주 장점이 있고 매력적이다 이런 걸 알리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2022 대구 마이스데이 행사였고 서유리 리포터가 그 현장에 다녀왔어요. 유리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뭡니까? 네, 그 마이스는 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회의 영문 첫 알파벳을 딴 용어인데요. 아, 네,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주 열린 행사에서는 마이스 산업 관계자를 초청해서 대구에서 개최한 국제회의가 남긴 중장기적인 파급 효과와 산업 트렌드 또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현장 소리와 함께 행사를 주관한 대구 컨벤션 뷰로의 배영철 대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표창장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원장 윤재석 귀하는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을 통한 지역 마이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대구광역시장 홍준표 대동 축하드립니다. 나 마이스 인더스트리에서 일해. 그러면 너 무슨 과학하니? 너 무슨 실험하니? 이런 이야기 저한테 되게 많이 하거든요. 미팅, 인센티브, 트래블, 컨벤션, 익스비션 이런 단어에 4가지 약어를 합쳐서 쓰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이벤트라는 용어로 바뀌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2003년부터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회째가 되는데요. 국제회의 주최 기관 관계자 이외에도 마이스 업계 관계자를 다 포함해서 초청을 하게 되니 그래서 이름을 대구 마이스데이로 하게 되었고요. 2013 세계 에너지총회, 2015 세계 물포럼, 2019 세계 내신경과학총회, 2022 세계 가스총회 등 지난 20년 동안 600여 건의 그 행사를 유치를 했고 이 마이스데이는 저희들한테 도움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시를 하는 자리이고 또 대구의 국제 인프라를 소개하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이 마이스데이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그 코로나 이후로 보면은 한동안은 뭐 오프라인은 거의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행사를 많이 했고요. 회의도. 근데 이제 약간 좀 자리가 잡히고 하면서는 온오프를 같이 이제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마이스 산업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온오프라인을 함께하는 하이브리드형 행사가 많아졌고요. 또 행사가 세분화 축소화되고 IT 기술을 접목해서 참여자들의 체험을 유도하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어지는 국제회의 성공 스토리 토크쇼에서는 대구에서 열리는 국제회의를 유치해본 분들이 성공 경험을 나눴습니다. 이 연사에게 대구의 경쟁력을 물어보고요. 마이스 앰베서더의 역할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김인겸 교수이고 세계양리학회 유치위원장으로서 2028년 아시아태평양 양리학회를 유치했습니다.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개최 도시의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위상과 도시의 교통 숙박시설, 컨벤션 시설, 항공교통 접근성, 도시의 문화적 수준, 그 나라의 학문적 수준 등등이 좌우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구에는 우수한 컨벤션 시설과 가격 경쟁력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대구시가 자랑하는 첨단 의료 복합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 아시아 태평양 양리학회를 유치함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 나아가서 전 세계 양리학자들이 대구에 와서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시가 컨벤션 산업을 아주 잘 발전시켜 왔는데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컨벤션 시티로 거듭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마이스 앰베서더는 대구의 국제회의 발전을 위해 구성된 자문대사입니다. 대형 국제회의 대구 유치하는 게 목적이고요. 국내 학협회 임원 및 국제기구의 회원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구를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컨벤션 산업을 알리고 활성화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이날 행사에서는 2023 국제 아시아 학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공로로 경북대학교 윤재석 인문학술 원장이 대구시장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네, 국제 아시아 학회는 세계의 아시아학 전공자들이 모인 전문 연구단체로 회원이 5,500여 명 되는 큰 규모의 학회인데요. 이 학술 대회 준비 상황과 기대 효과를 윤재석 원장에게 들어보겠고요. 이어서 대구시 이기석 국제통상과장에게 대구 마이스데이 행사에 참여한 소감 들어봤습니다. 상을 받는 것은 행복한 일인데 바로 오늘이 최고로 행복한 날인 것 같습니다. 내년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경북대학에서 이 대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총 한 2,000명 정도 외국인들이 대구에 와가지고 한국을 체험을 하고 학술 토론을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연말에 신청한 400개 패널 중에서 300개 정도 패널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그렇게 선정된 인원들이 학술대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대회 마지막 날에는 대구와 경북 지역 일원을 투어를 함으로 해가지고 학회 참여자들의 대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아울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인들만의 학술대회가 아니고 대구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의 나눔의 장이기도 하고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민선 8기에는 대구가 미래 먹거리 50년을 내다보는 이제 산업들을 좀 재편을 해서 반도체, 헬스케어, 로봇, 플라잉카 등 그런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국제 회의들을 집중 발굴을 하고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 세계 많은 국가 도시들이 마이스를 통해서 지역의 일자리, 일거리들을 확충하고 도시들이 발전을 해가고 있는데요. 대구라는 도시도 이런 마이스를 통해서 전시와 컨벤션 업계가 같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 시에서도 열심히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구의 강점을 기반으로 국제회의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유리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이 학교급식 특정 감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각각 공개했는데요. 대구 교사노조에서는 이번 감사를 어떻게 보는지 그 얘기를 좀 오늘 해볼게요. 이보미 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은 이 무상급식 관련한 학교급식 운영 실태 감사를 왜 하는지를 홍준표 시장이 먼저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감사를 한다고 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네, 일단은 홍준표 시장께서 이제 경남도지사 시절에도 학교급식이나 무상급식 시장에 대해서 약간 부패 사각지대라는 인식이 있으셨었고, 네네, 이 인식이 이번에 대구 학교급식 특정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10월 21일 경북대 강연에서 이 학교급식은 비리 많은 좌파 자금줄이라는 본인의 인식을 밝히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이유가 아마 이 학교급식이나 무상급식 시장에 대한 비리를 엄단하게 했다는 그런 취지로 보여지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경남도지사 시절에도 이 학교급식비 전액이 삭감된 적이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도 초래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에 급식 하잖아요, 그죠? 지금 다시 하고 있죠? 무료 급식. 네네네. 일시적으로 그때는 삭감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네. 이번에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이 감사를 했고 내용은 같은데 적발한 건수가 다른 걸로 나왔어요. 네. 대구시는 1,800여 건을 적발했다고 하고 교육청은 220여 건이라고 합니다. 차이가 거의 10배 가까이 나거든요. 네. 네. 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이 특정 감사가 3주를 계획하고 진행이 되었는데요. 3주요? 네. 계획대로 이제 3주를 교육청과 시청이 이제 공동으로 진행을 한 결과 이제 큰 어떤 비리 사안이 없어서 이제 2주를 추가해서 5주간에 걸쳐서 이제 하게 된 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육청은 통상 이제 감사 결과를 발표할 때 이제 감사 결과에 대해서 경고 몇 건, 주의 몇 건 이렇게 이제 처분 건수를 기준으로 발표하는데 이번에 대구시에서는 세부적인 지적 사례를 지적 건수로 표시하다 보니까 이런 건수가 조금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지적 사례를 이렇게 위반 건수로 발표하는 것이 조금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하나 쉽게 들어드리면 이번에 재료 검수서를 작성하는 일이 있는데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 검수 확인란에 교직원이 2명 이상이 서명을 해야 하는데 이제 모 중학교에서 이제 87일간 이제 한 분이 이제 서명을 하는 그런 업무상의 실수가 있었어요. 네네. 이것을 이제 교육청은 한 건으로 보는데 시청은 87건으로 이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차이로 이제 보여집니다. 거의 이제 이런 거라는 얘기시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네. 건수 때문에. 네네. 어쨌든 감사라는 게 중요한 게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찾아내서 앞으로 그걸 그러지 않도록 재발 방지하는 거 대책을 세우고 이러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어떤 것들을 적발하는 건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네, 아무래도 뭐 급식의 질이 떨어졌느냐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제 또 예산이 유용된 부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은 심각한 문제는 없었고 다만 이제 계약 당시에 이제 배송 차량이 아니라 이제 납품업체가 이제 회사 소유의 배송 차량으로 이제 계약을 하지만 이제 낙찰된 이후에 이제 차량이 이제 조금 부족한 경우에 지입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배송 차량을 계약해서 학교에 납품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차량이 실제 배송 차량과 계약서상의 차량과 조금 다른 경우 이때 서류 확인이 조금 소홀했다는 점이 발견됐었고 또 일부 소규모 학교 제외는 하고는 이제 대부분 학교에서 입찰로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제 대구시에서 위장 업체의 입찰 방해 혐의를 좀 밝혀냈다고 알고 있고요. 또 이 급식 계약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입찰에 위장 업체를 만든 이런 혐의가 있는 15개 업체를 좀 적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계약
체결이나 이런 걸로 이제 문제가 발생한 일부 건은 뭐 이런 불공정 행위나 업체의 그런 식재료 유통 과정을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시정할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심각한 비리에 속하는 예산 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한 정황이나 급식 질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결과는 없었습니다. 해마다 감사를 하는 거죠? 해마다 감사는 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이제 대구시와 함께 공동으로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대구시의 감독권에 있는 이런 업체라든지 납품업체라든지 뭐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조를 받아서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감사 끝나고 일단 대구시와 교육청이 각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또. 그래서 네네. 시민들은 사실은 혼란스럽거든요. 네네. 결과도 다르고 하니까. 네. 그래서 교사노조가 이번 감사에 대해서 입장을 내셨더라고요. 네네. 네. 아무래도 이제 양측에서 각각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이제 어떤 조금 시의 어떤 위반 건수가 훨씬 더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학교 현장이나 교육청 쪽에 이제 어떤 비리가 심각한 비리가 적발된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 현장의 급식이 비리의 온상으로 왜곡되게 보이는 점을 저희는 우려해서 이번에 성명을 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급식 예산을 반환하라는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이 부분은 이제 사실상 학교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올건 행위라고 저희는 바라봤습니다. 네. 감사 전후로 학교 분위기는 어땠어요? 네네. 뭐 아시다시피 앞서 질문에서도 이제 어디에서 뭐 예산을 유용했다던가 급식질 떨어뜨리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감사 결과 발표가 이제 좀 급식을 비리의 온상으로 좀 부풀려져서 바라보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좀 세심한 배려가 없었다라는 점이 좀 아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교 급식 종사자분들의 사기 저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특히나 이제 코로나로 3년 정도 학교 급식을 위해서 이제 고군분투했던 이런 일선에 있는 담당자분들이 조금 더 이런 사기 저하를 느끼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또 이 감사 때문에 5주 정도 이 자료 준비 제출도 이렇게 많이 협조를 하셨더라고요. 이 영양 선생님들과 영양사분들이 노고가 많으셨다고 들었고. 이제 감사를 했으니 이제 학교 현장에서의 운영이 정말 잘 되고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는 보여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심각한 비리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접근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에서는 지금 시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급식 종사자 인건비가 나간다는 걸 문제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일선 학교에서는 뭐 시비로 나오든 국비로 나오든 어쨌든 나라 예산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시비로 인건비를 준다고 하는 부분이 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유상급식이었을 때도 수익자 경비 일부로 인건비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우려하시는 식품비나 식재료비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예산을 뭐 유용한다던가 급식질이 떨어진다 하거나 인건비와 뭐 이것 때문에 그렇다던가 하는 거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학교 급식 감사 이면에는 또 그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급식 예산 문제요. 이 한 해 무상급식 예산 어떻게 분담을 하는 거예요? 교육청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대구시가 5대5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교육청과 대구시 8개 구와 군이 5대 4대 1로 부담하고 있고요. 또 유치원은 공립 같은 경우는 교육청 전액으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고 사립은 교육청이 7, 대구시와 구, 군이 3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에서는 지금 보조금 정산하면서 교육청이 24억 원을 반환을 안 했다. 환수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노조에서는 반환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네네. 아무래도 원래 정해진 예산이지만 이제 이게 사전에 사업 계획 승인 없이 이렇게 학교 급간에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뭐 초등에서 부족액이 발생했다면은 중등에서 발생한 여유 예산을 끌어다가 이렇게 메우고 또 추경으로 지원하고 또 이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지원되어야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사전에 계획 승인이 없어서 이 집행한 예산이라 해서 환수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그 행정력으로 인해 이제 급식 예산이 뭐 어떻게 보면 감축하는 효과도 있고 집행의 유연성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시의적절하게 집행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좀 급식의 질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청과 시가 이제 좀 원만한 합의를 해서 무조건적인 환수보다는 조금 행정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학교 급식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대구시의 이번 이 감사를 보면서 일각에서는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하더라고요. 비판도. 네. 이번 감사가 남긴 과제도 결국은 아이들이 좋은 네. 밥을 먹게 하자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대구는 전국에서 이제 무상급식이 가장 늦게 도입되기도 했는데요. 예. 이제 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인 상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그 양질의 급식은 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반드시 책임을 지고 보장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번 예산 감사를 통해서 이런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급식이 잘 예산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도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네.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대해서 이제 급식비나 기타 급식 환경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뭐 이런 감사를 반대하는 이유가 마치 뭐 좌파들이 비리를 감추기 위한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감사가 실시되고 그렇게 비춰지는 것은 조금 아니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식재료도 많이 인상이 되고 있는 추세라서 조금 더 이제 시도교육청에 최근에 이제 급식 관련 회의가 있었는데 뭐 급식비 인상이 뭐 많은 곳은 20% 이상, 적은 곳은 4에서 5%가 가량 인상돼야 된다는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구시에서 올해 7월에 이제 교육 예산 10%를 삭감하겠다고 발표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비법정 전입금에서 이제 대구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전입금의 90% 가까이가 급식비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식비가 자칫하면 또 이렇게 감축이 될까봐 조금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 한 가지 그냥 제가 궁금한 게 그 밥이 학교마다 나오는 게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솔직히. 네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빨리 좀 바꿔야 될 텐데요. 마무리 잠깐 해주시죠. 간단하게. 네네. 뭐 학교마다 아무래도 조리장의 크기도 다르고 편의 기구도 다르고 이제 조리 용사자분들의 뭐 어떤 역량이나 나이도 다 다르고요. 식당 급식을 하는 학교도 있고 교실 급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병행을 하는 학교도 있고요. 조리 인원이 같은 경우에도 저학년이 많은 학교가 있고 고학년이 많은 학교가 있고 점심시간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또 조리할 수 있는 한계가 너무 달라서 그때그때 너무 이제 환경이 다 달라요, 학교마다. 근데 그게 질의 차이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 말은 그런 차이가 음식 질의 차이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방법도 한번 찾아달라는 말씀이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저 마무리를 하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좋은 말씀 또 듣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대구 교사노조 이범희 위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집값이 급락하면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역전 현상이 지금 속출합니다. 정부가 지난 10일에 부동산 대책을 또 한번 내놨는데 오늘 어쨌든 경제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대구 한의대학교 통상경제학부 송원배 겸임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그냥 우리가 쓰는 단어로 심각하다 이 말 갖고는 지금 안 되는 형편인가 봅니다. 네, 지난 10일 정부는 이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네. 이제 그 배경으로는 전국의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고 무엇보다 거래가 되지 않는 가운데 가격 하락 정도가 이제 심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이게 싸게라면 팔려야 되는데 가격이 싸도 살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거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부동산 거래 절벽에 이제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제 부동산 금융에 문제가 생겼고요. 이제 이는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정부에서 이제 판단한 것이겠죠. 이제 우리가 요즘 미분양이 많다고 하는데 이 미분양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은 건설사는 자금이 부족하게 되고 또 돈을 빌려준 금융사는 돈을 떼이지는 않을까 이제 우려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건설사는 높은 금리를 쓸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이렇게 건설사의 리스크가 이제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시장의 위험이 커진다면 장기적으로 이제 건설사는 또 공급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공급 감소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냉탕과 급탕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지금까지 나올 만한 건 다 나왔다고 봐야 되잖아요. 대책이라는 게. 네. 이번에 뭐 추가된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은 아직도 놀 거는 좀 남아 있죠. 이번에 나왔는 게 이제 주택 공급 기반 위축 방지를 위해서 이제 PF 대출 보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이제 또 재건축 안전 진단 평가 항목을 개선하고 최근 무의미해진 이제 사전 청약 의무 폐지권과 등록 임대 사업자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서울과 인접 지역의 규제 지역 해제 발표와 대출 규제 완화의 조기 시행을 발표하였고요. 또한 서민 중산층을 위해서도 생활 안정자금 목적의 대출을 확대하고 임차 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를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수도권까지도 지금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정도가 됐다는 얘기네요. 네, 원래 이제 4차 주거 정책 심의를 개최해 가지고 투기 가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의 해제를 이제 심의 의결했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지난 6월 달과 9월 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지방은 세종을 제외하고 전 지역이 규제에서 해제되었는데요. 이번 조정 대상 지역 해제는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 8곳을 해제하였고요. 지방으로는 이제 세종시를 포함하여 31곳이 완전 해제되었습니다. 투기 가열지구는 이제 경기도 9곳을 해제하였고요. 주거 정책 심의위원회는 지방은 완전 해제, 경기도는 이제 대폭 해제하였으며 규제 지역을 이제 남긴 곳은 어디냐 하면은 서울과 경기도 4곳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울시는 이제 주변 지역에 파급 효과와 이제 개발 수요가 많고 주택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투기 가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을 이제 그대로 아직까지는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신규 공급으로 보면 수도권은 지금 신규 공급이 어때요? 부족하죠. 그래서 현재 상황이 좀 힘들기는 하지만 수도권은 약속한 대로 이제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공급 위축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즉 공급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금융 부분에 있어서 건설 사업자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PF 대출 보증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고요. 또 미분양 발생 시 사업자는 유동성 부족으로 이제 공사를 계속 이어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네. 이번 개선 사항은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서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 지원을 확대했고요. 또 실물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에는 재건축으로 이제 공급 확대가 가능하지만 안전 진단 이후에도 재건축 통과율이 크게 하락해서 정비 사업이 위축되는 것을 우려하는데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에 이제 배점 조정 권한을 부여해 가지고 통과율을 높이겠다는 방안입니다. 재건축 시장을 보다 활성화하여 서울에는 공급을 증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사전 청약을 했었잖아요. 근데 청약률이 낮아가지고 이게 필요 있나 의미 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폐지는 결정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택의 이제 조기 공급을 위해서 공공택지에 사전 청약을 의무화했지만 또 2, 3년 뒤에 이제 봉청약 시에 아파트 배치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기도 하고요. 또 최근 청약률이 극히 저조한 가운데 무용론이 계속 불거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LH에서 매각하는
공공택지에서는 사전 청약을 완전 폐지키로 했고요. 이제 이미 매각된 토지는 지금까지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설계를 완료해서 사전 청약하던 것을 2년까지만 하면 이제 되는 걸로 좀 완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분양 가격도 미확정인 상태에서 사전 청약부터 이 실입주까지 5에서 7년이 걸리는 그렇죠. 만큼 네. 그야말로 이제 희망 고문이었는데 네네. 부동산 조정기에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등록 임대사업자를 정상화한다. 이건 뭐 어떤 내용인데요? 네, 앞선 정부에서 이제 초중반까지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적극 유도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임대소득세에 혜택을 주겠다며 임대 사업자를 이제 적극 유도하였지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임대 사업자는 사업자 대출까지 받아가며 갭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이제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네. 급기야 이제 2020년 하반기 정부는 비아파트만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신규를 전면 불허하면서 기존 임대 사업자들도 만기 4년, 8년이 되면 사업자가 자동으로 말소되도록 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비아파트의 10년 장기 임대만 이제 허용해서 명명만 남았었는데 그런데 지금처럼 어려운 이제 시점에 주택 임대 사업자가 부활한다면 민간에서 미분양이나 또는 남아도는 기존 주택을 확보해서 비축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급락하는 부동산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일부 회복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정부는 하여튼 세제, 금융 지원 이런 수준 등의 종합적을 평가해서 12월 중에 등록 임대 사업자의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임대 사업을 유도했다가 하루아침에 철퇴를 내리고 또다시 유도하고 일관성이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네. 이런 대책이 나왔습니다만은 쉽지만 않겠죠. 불과 몇 년 전까지 정부에서 당근책을 쓰면서 민간 임대 사업자를 유도했었는데 또 하루아침에 투기주범으로 이제 취급을 하며 혜택을 빼앗아 버리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가 이제 바닥까지 추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민간 임대 주택들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 민간에서 빌려준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가주택 보유율이 60%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이러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등록 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에게 당근을 줘야 하는데 과도한 혜택을 몰아줄 경우에 또 자칫 규탄이 대상이 되던 다주택자 배만 불린다는 소리와 투기 수요를 이제 부추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혜택이 또 미미하면 시장 활성화는 이제 물 건너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등록 임대 사업자는 좋은 제도입니다만은 정부가 정책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매물이 많고 가격이 떨어질 때 또 실수요자들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의 기회다 뭐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이 부분에서도 정부가 이제 규제 지역 내에 주택 가액별로 차등화되어 있는 무주택자의 LTV 규제를 50%로 이제 일원화하기로 했고요. 네. 무주택자는 1주택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당초 10월 27일 발표에서는 내년 초에 시행 예정이었지만 12월 1일부터 이제 조기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예. 대구 경북처럼 이제 비규제 지역은 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또한 이제 서울 투기 가열지구의 시가총액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고요. 1주택자는 처분 조건부로 이제 대출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소득 대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따지는 DSR은 그대로여서 소득이 낮으면 활용할 수 없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대출 비율을 늘려줘도 뭐 결국은 고소득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까요? 네, 그렇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서민과 중산층 부담을 좀 줄여주는 대책 어떤 게 추가된 거예요? 네, 만 34세 이하의 이제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저리의 전세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맞춤형 전세 대출 보증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고요. 또한 이제 기존 보유 주택의 생활 안전 자금 목적의 주택 담보 대출의 최대 한도가
2억 원이었으나 네. 대출 한도를 폐지하고 현행 LTV나 DSR 틀 내에서 대출 범위를 정하게 합니다.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돈이 필요해서 이제 대출을 좀 내려고 하면은 이게 1억이었다가 또 2억으로 상향했던 거를 이제는 이거 묻지도 않겠다. LTV와 DSR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알아서.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 한의대학교 성원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입니다. 칠곡 중앙대로 팔달교에서 칠곡 지하차도 방향으로 운전면허 시험장 내거리 50m 못 간 지점입니다. 2차로 쪽으로 승용차 고장으로 정차 중입니다. 구간 정체 보이고 있고요. 호곡로 무태 내거리에서 산격대교 방향으로 신호 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합니다. 신천대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과 상동교 방향 모두 흐름 좋은 모습 보이고 달구벌대로는 만촌 내거리에서 범어 내거리 방향으로는 차량 이동 꾸준하지만 밀림은 없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경산 113km 지점입니다. 진출로 2차로인데요. 차선 그리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서울 방향으로는 김천북일점 부근 181.8km 지점 갓길 쪽으로 화물차 고장 처리 중입니다. 중앙고속도로는 대구 방향으로 칠곡 부근 115.8km 지점 갓길 쪽에 화물차 고장 처리 중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지역의 패션 디자이너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해서 2022 디지털 패션쇼가 오늘과 내일 대구 패션 디자인 개발센터에서 열립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10개 디자이너 브랜드가 참여를 하는데요. 10대, 20대부터 중장년층 고객을 겨냥한 브랜드가 다 모여서 시민들에게 아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홍보와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디자이너들을 위해서 시작한 행사라고 합니다. 좀 많이 가셔서 한번 구경해보시고 필요한 개선 구매도 그러면 좋겠네요. 11월 22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